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일주일 만에 뵀는데, 제가 이제 게스트로 항상 진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 금융 전문가 위주로 모셨는데, 이제는 좀 더 저희가 넓혀가서 그 산업의 진짜 엑스퍼트, 전문가인 분들을 모시고자 해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해서 컨텐츠 미디어의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실무 경험도 많으시고 책도 제가 보니까 요거 포함해서 4권을 벌써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노가영 작가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우리 김대리가 네. 같이 진행을 같이 저랑 해줄 거고, 그래서 우리 작가님 워낙 또 이런 환경에 익숙하시긴 하지만 네, 저희 이나무 좋은 주식 연구소 구독자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좀 소개. 이제 화면에 저희 네, 이제 네. 소개가 나가긴 할 텐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교수님께서 가볍게라도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하라고 해서 좀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트렌드북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얼마 전까지는 지난 20여 년 정도 그냥 회사원이었고요. 회사원이 본캐이고 이제 부캐로 이제 작가 활동을 했었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하죠. CJ, CGV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금의 CJ ENM이기도 한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기업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KT, SK텔레콤 등의 어떤 IT 통신 기업들에서 IPTV, TV 미디어 전략 그리고 이제 컨텐츠 투자 그리고 이제 OTT 이제 전략가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참 미인이십니다. 그러신가요? 네. 오늘 갑자기? 스튜디오가 되게 네.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사실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너무 미인이셔서 네. 기대를 살짝 했습니다. 실력으로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 실력도 출중하시고. 아. 네. 요즘 갑자기 이게 밈이라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두 분 다 안 웃으셔가지고 편집으로 살려주시는 걸로. 네. 작가님, 제가 이제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CJ, CGV에서 아마 일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극장 프로그래머 맞아요. 이런 거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워낙 톰 크루즈를 좋아해요. 네, 근데 저보다 네. 나이가 하나 많습니다. 이분이. 네. 근데 이 86년도에 톱건을 너무 맞아요. 재밌게 보고 네, 네. 이번에 이제 새로 후속편 매브릭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벌써 봤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제자 중에 태국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네. 태국은 어떠냐 했더니 거기도 벌써 개봉을 했죠. 개봉을 했다. 근데 네, 왜 네. 우리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강국인 대한민국에 이런 건 좀 늦나요? 네, 사실상 한 3주 정도 저희 이제 한국이 아마 늦어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기사가 많이 떠서 처음부터 이렇게 3주 늦었던 건 아니고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조금 이제 히스토리를 저도 계속 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자면 주연 배우인 탐 크루즈가 워낙에 실은 한국 시장에 되게 애정이 있고 네. 올 때마다 굉장한 어떤 배우에 대한 예우에 늘 이제 감동받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꼭 한국 시장만큼은 개봉일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배우 일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 진짜 오세요? 네, 한국을? 한번 이제 방역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픽스가 돼서 개봉일 4일 전에 내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배급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전 세계 개봉보다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더 나은 개봉 환경이라는 표현을 썼긴 하더라고요. 보도자료에서. 근데 사실상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지만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극장 스크린의 어떤 장악력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가요? 경쟁 작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실은 아마도 배우의 어떤 일정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팬데믹 2년, 3년 정도 때문에 이제 멀티플렉스가 굉장히 치른 보릿고개를 겪었었잖아요. 제 제자 중에 유럽 학생이 네네. CJ, CGV 취직했다가 얼마 너무 전에 해고당했어요. 아, 지방 맞아요. 내려가서 네, 구조조정한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이제 보릿고개였기 때문에 실은 동일 기간에 개봉하는 큰 대작들이랑 약간 경쟁 환경을 좀 피하기 위한 이렇게 서로 조금 밀어주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실은 수면 아래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어제 다들 기사 보셨겠지만
그 범죄도시 2가 어제 날짜로 9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수치상으로는 실은 다음 주에 1천만 명 돌파거든요. 그래서 평점도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탑건의 개봉을 롯데가 늦추면서 실은 얘를 범죄도시를 1천만을 만든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1천만의 달성 속도가 굉장히 탑건 개봉이 연기되면서 조금 단축된 것만 사실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작가님 저희 모시기도 해서 어제 저희 와이프랑 그 범죄 도시를 안 보고 주라기 공원을 봤어요. 근데 네네. 이걸 잘못 눌러서 4D를 눌러갖고 이거 보면서 2시간 반 동안 흔들려서. 형님 힘드셨죠? 네. 근데 어. 재밌었습니다, 되게. 네네. 사실 할리우드 배우 말씀을 주셔서 여기서 또 빼놓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칸 영화제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반가웠는데 우리 또 박찬욱 감독 그리고 송강호 배우님이 이제 맞아요. 수상을 하셨는데 네. 이게 혹시 좀 수상의 의미가 큰가요? 저는 이제 뭐 뉴스에 기사화도 많이 되고 했지만 사실 의미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박찬욱 감독님 영화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송강호 그 일본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작사의 위치는 실은 CJ ENM이지만 그래서 뭐 여전히 실은 한국의 어떤 그 깐느가 좋아하는 이 감독들 대표적으로 이제 박찬욱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실은 늘 수상은 있어 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실은 극장용 영화가 굉장히 3년 동안 힘들었었기 때문에 실은 이번에 뭐 탑건도 그렇고 범죄도시의 다음 주 1천만 달성도 그렇고 실은 이 깐느의 어떤 K 컨텐츠의 수상과 함께 조금 극장용 영화에 대한 좀 활로가 좀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사실상 제가 한 2, 3주 전 정도에 중앙일보에 실은 극장 잡론이라는 거를 좀 글을 좀 지면에 실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아주 보셨어요? 글 재밌게 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들 저한테 뭐 OTT쟁이가 OTT로 실은 일하고 있는 애가 극장 담론을 이야기했다라고 실은 아이러니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 시절에 주니어 때 이제 아무래도 멀티플렉스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극장에 대한 어떤 노스텔지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탑건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셔서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제 탑건 같은 영화를 노스텔지어 블록버스터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후배들 30대들이 탑건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 그래서 제가 근데 얼마 전에 3프로에서 네. 그 톰 크루즈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이 교수보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이가 많냐고. 교수님도 젊으신데. 네. 그래서 저희처럼 기성세대들한테는 노스텔지어인 것 같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영화로 대리님은 네.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새로 나온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1986년에 이 양반이 62년생이니까 20대 진짜 쌩쌩할 때 네. 진짜 아주 멋진 그 모습을 보여줬죠. 저도 너무 그 기대가 되는 게 이게 속편이라는 게 1, 20년 만에 나온 게 아니라 36년 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롱텀 속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꼭 봐야겠습니다. 네네. 네. 그 제가 작가님 이제 2020 컨텐츠가 전부 다 이제 이 책을 네네. 보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주로 처음에 이제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이거로 인해서 그 넷플릭스는 수십조 원의 이제 맞아요.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지만 실제 제작비는 이제 200억 원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보통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네. 실제 그 여기 제작사가 이제 사이런 픽처스라는 네, 데인가 네. 봐요. 근데 여기가 실제 그 OTT 한 저 넷플릭스한테 받은 금액은 200억 원의 또 10%인 제작 수수료. 그게 맞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사실상 이제 글로벌 OTT에 저희 이제 K 컨텐츠 제작사들이 계약을 할 때 제작비를 받고 흔히 뭐 오피셜리 프로덕션 피, 제작 수수료 그러니까 쉽게는 그냥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마진이 실은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제작사가 OTT들이랑 첫 거래를 할 때, 넷플릭스랑 첫 거래를 할 때는 10%보다 더 떨어지는 금액에서 그 비율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이 프로덕션 피가 적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제가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담론을 좀 메시지를 던져왔었고 이제 문광부 포럼 가서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관례였었고 돈을 그게 주는 전 세계적인 관례인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럽 세계적인 뭐 관례인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제작비의 그 절대 숫자의 차이는 물론 있겠으나
근데 이제 돈을 주는 입장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론 자체가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온 거는 작년 10월 달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터지고 최장수 1등을 이제 오랫동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내 매체들에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하청업체 아니냐 우리는 이 프로덕션 피 20억이 적당한 거냐. 넷플릭스는 시총이 25조 원이 비포 앤 애프터로 올랐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일반 대중들한테 제가 이제 강연할 때도 설명할 때는 그 나이키의 이제 그 OEM 구조로 설명을 해요.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나이키 본사에서 기획 디자인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OEM 업체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만들기 매니팩처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제작 마진인 제조 마진 정도가 20% 이상인 건데 사실상 글로벌 OTT와 우리 이 K 프로덕션 이 제작사들과의 관계는 ODM, 그러니까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링인 거죠. 네. 사실상 모든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다 기획하고 대본도 쓰고 배우, 감독 다 붙여가지고 너네들이 한국에서 현지에서 촬영만 해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 제작사들이 수년 동안 기획하고 대본을 쓰고 좋은 배우와 감독들을 붙여서 잘 웰메이드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10편 정도를 기획하면 한두 편 정도가 이제 납품이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과연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 설명에 따르면 OEM보다 사실상 ODM이 이 마진이 좀 높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제 이거가 아직까지 좀 이렇게 10에서 이제 20 정도 사실상 이제 언더 10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극장용 영화는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할 때마다 돈을 내잖아요. 극장 티켓이라는 거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구독 모델. 이게 구독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우리가 얼마 정도의 돈을 내면 그 OTT 아니는 컨텐츠를 모두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별로 정확한 기여도를 이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인센티브 부분도 실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망대가 이슈 때문에 그 넷플릭스 본사의 정책부사장 딘 가필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방통위원장님 뭐 소속 이제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끝에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그때 너무 핫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딘 가필드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기본적으로 망을 다 공짜로 맞아요. 사용하고 우리나라에 뭐 한 네, 5% 차지한다며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컨텐츠도 여기서 ODM으로 다 해서 혜택은 있는데 네, 뭐 네. 몇십억 원 떨어뜨리면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런 또 뭐 지금까지 모든 구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역대 전 세계 모든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서 최장 소비 시간을 또 기록하기도 네. 했었고요. 그때 이제 딩가필드 부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작사와 인센티브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실은 이 정도까지 언급을 했고 근데 뭐 제작사랑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실은 이게 어차피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밀 유지 조항이 또 있을지도 분명히 있을 모르겠겠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내가 넷플릭스라고 한다면이라고 본다면 두 가지 정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시즌 1이 터졌기 때문에 시즌 2, 시즌 3별로 이제 수수료 마진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 예, 그건 이제 분명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내가 넷플릭스의 창업주 CEO라고 한다면 이 프로덕션 피에 대한 팔러시 이 10에서 20 이거를 흔들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네. 예외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 크리에이터에 대한 개런티를 높이는 거. 뭐 실례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황동혁 감독님의 작가료나 연출료를 그냥 굉장히 높이 측정을 하고 그러면 제작비가 높아지는 거고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 팔러시는 유지하는 게 실은 기업의 생리상 맞지 않을까.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또 많이 줘도 되지만 맞아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지출이 많으면 네, 회사의 네. 밸류 가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렇게 네. 할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제 업사이드는 한국 컨텐츠사들 중에 잘하는 데들하고 거기에 이제 개인들은 이제 업사이드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되게. 네. 하지만 이제 다만 이것보다 근데 실은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프로덕션 피 제작 마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업에 대한 주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BTS랑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했지만 BTS에 대한 모든 어떤 비즈니스의 주권은 한국의 하이브라는 기업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IP가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서 이 부분 역시 아직까지 넷플릭스는 실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고요. 확고하고요. 네. IP를 그냥 내가 오운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다만 OTT 후발주자들 있잖아요. 뭐 네.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HBO 맥스라든지 올해 이제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후발 OTT들은 넷플릭스 대비 더 좋은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또 당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IP를 그냥 쉐어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제작을 위탁할 때는 이런 네. 스트리밍 업체에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너무 천차만별이라서요. 스케일에 따라 또 그렇죠. 달라지겠네요. 근데 네. 분명한 거는 실은 미국 오리지널 대비 한 10% 이하 저희 한국의 제작비 자체가 지금 아까 200억이라고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이 한 19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그동안도 실은 오징어 게임이 터지기 전에조차도 한국의 K 콘텐츠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가성비가 좋은 10%의 제작비로 아시아 시장 정도는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상위 랭킹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한 콘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또 증가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정말 큰 것 같은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글로벌 2위 산업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징어 게임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에 아마 넷플릭스 내부에서도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은 그래 한국인들 K 크리에이터를 잘 만들어 기획력 쫀쫀하고 좋아. 근데 아시아 시장 정도에서만 상위 랭킹을 했던 그 정도였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등의 성과 자체는 이 정말 전 세계의 그 IT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미국 네. 그리고 OTT의 종주국인 미국 땅 본토 여기에서 그냥 1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K 콘텐츠가 이 정도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실은 K 콘텐츠는 잘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주니어 시절에 이제 극장에서 일할 때 보면 이제 연초에 되면 작년도에 어떤 영화 산업의 결산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이 헐리우드 컨텐츠의 매출 자체가 극장 기준으로 하면 70, 80%가 그리고 20, 30%가 로컬 컨텐츠 매출이에요. 근데 한국은 실은 십수년간 그냥 50대 50. 네. 한국 컨텐츠가 절반 이상의 예. 매출을 차지하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우리 컨텐츠, 자국 컨텐츠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국가들이 뭐 태국이 그렇고 인도가 그렇고 한국 이게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은 이런 어떤 국민성 자체가 우리 한국 컨텐츠의 경쟁력을 이렇게 계속 스물스물 경쟁력을 제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은 잘 기억하시면 지난 10년, 20년 보면 아시아의 어떤 콘텐츠 강국은 일본이었거든요. 네.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절대 무시하지 못했어요. 애니메이션 선진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일본이 그 어떤 자기만의 어떤 프라이드, 그들만의 콘텐츠 문법으로 점차적으로 그냥 로컬성에 이제 집약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은 전 세계의 글로벌 보편성과는 조금 멀어져 가 있고 다만 우리 한국은 로컬성에 집중하다기보다는 그냥 헐리우드 컨텐츠의 문법을 그대로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벤치마킹하고 카피하면서 재창조하면서 지금 우리 왜 한국 영화 상업 영화들 그리고 또 넷플릭스에서 잘 되고 있는 K 컨텐츠 드라마들 보면 그냥 장르적인 문법이나 뭐 액션이라든지 스토리 전개 자체가 헐리우드 문법을 굉장히 답습하고 있거든요. 상업 영화로서. 실은 그러면서 실은 전 세계에 통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컨텐츠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제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제 금융에서 애널리스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선진국 미국, 영국의 리서치를 보고 흉내내서 적용하면서 맞아요.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네, 그걸 네.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창조. 이제 우리 K 컨텐츠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 제 후배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제 오너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누구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인데 어디 서너 군데 한 군데 제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 후배가 네. 한 2년 전쯤 저한테 저 선배님 제가 다시 태어나면 저는 작가로 태어날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 작가가 한 2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김시성 네. 가지신 분.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맡기면 뭐 처음에 이제 그 금액을 받는 게 뭐 한 200억. 네. 그리고 네. 편당 뭐 2, 3억씩 한다고. 회차당. 네, 그래서 그게 뭐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희가 뭐 편안하게 이제 웃자고 그때 했던 얘기인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K 컨텐츠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밸류는 그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를 처음에 이제 만드는 그 작가. 네, 그게 어떻게 네, 보면 네. 뭐 웹툰, 웹소설까지도 뭐 비약을 해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작가 아니면 감독님 아니면 주연 배우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이제 네, IT 기술. 네, 네. 그래서 이 전체 그 가치 사슬이라고 보면 이제 거기서 어디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가 경쟁력이 아주 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이제 뭐 그 굉장히 슈퍼 A급의 작가님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크리에이터들도 사실상 쏠림현상이 어떤 인더스트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스타 A급들의 어떤 작가님들, 연출자들, 특히 배우들 실은 이들의 어떤 몸값은 계속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밸류체인에서 보자면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 그리고 제작하고 마케팅하고 유통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OTT들한테 이제 플랫폼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전체 밸류체인에서 보자면 사실상 무게 중심은 점차적으로 이제 기획 쪽, 더 컨텐츠 본연유 쪽으로 지금 쏠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요즘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있는데 스타 감독들이나 스타 어떤 배우들 그리고 스타 작가들이 굳이 별도의 제작자를 두지 않고 본인이 그냥 프로덕션을 설립을 해서 본인이 그냥 오운하고 있는 실은 이런 트렌드들도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네. 본인이 이제 컨텐츠 어떤 기획이 이제 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있는 것 분들한테 같습니다. 회사를 차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그렇죠. 주고. 네, 네, 네. 대신 나한테 공급만 해달라고. 네, 네. 근데 맞나요, 사실 그런 게? 요즘 보면 대배우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신인 배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요즘 배우들 이 캐스팅하는 트렌드도 바뀌고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넷플릭스 초창기 때 실은 K 컨텐츠 처음으로 막 한국 시장에서 로컬 오리지널을 만들기 시작할 때 보면 사실상 A급 배우들이 없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넷플릭스는 실은 스타 캐스팅보다는 뭐 이제 아이돌이라든지 조금 신인 배우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실은 이러면서 스타 배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또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더 도미넌트해지면서 다시 또 A급 배우들이 셀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어떤 크리에이터 배우들의 어떤 그 포괄성이 좀 넓어지면 그러니까 OTT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넓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 K 컨텐츠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K 컨텐츠가 실리콘밸리발 IT 유통망에 실은 전적으로 기대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그냥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룡영화제에서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으신 기념으로 조금 스페셜 스피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 전에 내가 영국 가디언즈랑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디언즈에서 지금 현재 K 컨텐츠 르네상스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을 본인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우리 K 컨텐츠와 K 크리에이터들은 늘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서야 알려지기 시작한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스피치를 하실 때 실리콘밸리 IT 유통망을 본인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실은 그 이제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저는 실리콘밸리 IT 유통망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잘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과거에도 정말 넘사벽에 좋은 K 콘텐츠 너무 많았던 거죠. 뭐 별은 내 가슴에도 있고 이영애 씨 나오셨던 뭐 대장금이라는 콘텐츠도 그렇죠. 있었고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이들의 성공을 보면 실은 동남아 중심의 어떤 지역적인 성공 동남아의 어떤 TV 방송국들 케이블사들이랑 어떤 계약에 대해서 단건 계약에 대해서 어떤 동남아 중심의 지역적인 성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은 K 콘텐츠가 OTT 실리콘밸리 IT 유통망을 통해서 190개국에 그냥 전적으로 그냥 이제 릴리스가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2019년 오스카였죠.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정말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실적이었는데 잘 들여다보자면 그렇게 콧대 넘은 오스카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기생충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1등을 절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극장이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인터내셔널 배급사들이 정말 이 제한된 극장 스크린 수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편성에 대한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데 이 OTT라는 거는 컨텐츠가 업로드 되기만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디지털 세상에서 굉장한 어떤 페어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거의 어떤 인기는 오롯이 시청자의 몫인 거예요. 네. 얘가 그냥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엄밀히 정말 저희 K 콘텐츠가 정말 제2의 글로벌 콘텐츠 강국이 된 데는 굉장한 어떤 IT 실리콘밸리 유통망에 그냥 전적으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기대어 있다라고. 맞아떨어진 것도 있네요. 네, 우리가 네. 준비는 돼 있었지만. 준비는 돼 있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근데 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었던 뭐 OEM이 어쩌고 ODM이 어쩌고 우리 수수료 너무 작다 실은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망을 하는 거가 조금 약간 좀 수그려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업 주권이 좀 없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정말 어나운스 된 데는 이 실리콘밸리 IT 유통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 영웅이 태어나려면 또 시대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맞이했네요. 네.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하루였는데요. 최근에 K-팝도 BTS를 보면 참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최근에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 콘텐츠에서 이 웹툰이랑 웹소설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가장 업계에서 가장 뭐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무한한 어떤 원작의 바다인 거죠.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원작 컨텐츠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영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를 구현할 때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한 감독이 뭐 2030년이나 2040년에 모델을 하고 있는 사이파이 드라마를 만든다, SF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투자사들한테 돈을 받을 때 뭐 이게 제작비, 그 다음에 VFX의 어떤 구현 가능성. 또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이븐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물리적이나 시간적이나 또는 뭐 배우 캐스팅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뭐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제약들을 만나면서 이 감독님이나 작가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 상상력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웹툰이나 웹소설은 실은 작가의 어떤 상상력과 드로잉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헐트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크리에이터의 저변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아이디어가 그대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냥 확률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원작의 바다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죠. 그래서 PD들이나 작가들이 아이템들을 구할 때 가장 그러니까 원픽 그냥 탑픽이 그냥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원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은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마케터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마케팅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굉장한 많은 어떤 정보 정말 파도 정말 우리가 계속 포털에서는 지식 정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 소셜미디어의 어떤 검증이 더해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이제 뭐
의견보다 어떤 거에 대한 의견보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실은 검증이 중요하고 어떤 뭐 광고보다는 프로덕트 리뷰가 중요한 이 세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마케팅에 무한정으로 돈을 쓰거나 또는 돈을 썼다라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업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는 컨텐츠가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발적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한번 인기를 얻고 검증이 된 어떤 컨텐츠가 영상화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혼자서 자발적 팬덤을 만들면서 마케팅을 스스로 인디펜던트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생각할 때 뭐 저는 이제 워낙 투자 금융하는 네, 사람이니까 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OTT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네. 뭐 국내도 있지만 이제 그건 해외 글로벌 플레이어가 대부분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컨텐츠를 하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보니까 컨텐츠 트리 중앙 네, 이제 J 중앙 컨텐츠 트리. 그 네. 그룹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네. 뭐 A 스토리라는 데도 있고 네, 킹덤 했었던 제작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킹덤 했는데 이제 네. 이런 데 중에 그 길게 5년 10년을 보면 어디가 더 성장을 더 많이 하나요? 이게 OTT 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컨텐츠 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둘 다 그냥 비슷하게 성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 이야기를 문제를 조금 살짝 틀어보자라고 한다면 질문을 지금 현재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플랫폼과 컨텐츠 스튜디오를 그냥 명확하게 이분하기에 외향적으로는 이분할 수 네,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이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게요. 뭐 이제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전년도에 그 2021년도에 매출이 한 300억 달러 정도 여기에서 실은 매출의 한 60-70%를 얘네들은 계속 컨텐츠 재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 재투자한 금액에서 또 컨텐츠를 만들어진 컨텐츠를 수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 투자하는 금액이 또 여기에서 한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엄밀히 외향은 OTT를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스튜디오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프 베조스가 뭐 몇 년 전 오스카에서 정말 화이트 턱시도 입고 그냥 아마존 스튜디오의 작품들이 그냥 오스카에서 수상을 하기를 벌써 몇 년 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반면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실은 토종 OTT들 뭐 웨이브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미 그냥 명확하게 컨텐츠 우리는 오리지널을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다. 수급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들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컨텐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나운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가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플레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플랫폼이 컨텐츠 스튜디오의 역할까지 겸하지 않으면 실은 가입자 리텐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모든 어떤 OTT나 기타 플랫폼들에서 이미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이제 간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사들은 사실상 미국과 달리 이렇게 미국처럼 그냥 어마어마한 빅머니의 금융들이 헐리우드랑 이렇게 결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굉장히 작은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고 물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M 같은 어떤 좀 규모가 있는 프로덕션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이죠. 세이브를 하고 다만 이제 얘네들은 실은 금융자본이라기보다는 재벌이라는 어떤 산업자본이 그렇죠. 뒤에 있기 때문에 실은 이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콘텐츠 스튜디오도 중앙 맞습니다. 미디어 그룹이 네, 그래서 약간 하는 거고. 한국은 그나마 규모감 있게 한다라는 데가 FI들보다는 산업자본 이제 네. 재벌이랑 결탁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컨텐츠 산업이 이게 정말 글로벌 OTT들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들 FI들이랑 조금 규모감 있게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지난 10수년에도 뭐
우리 컨텐츠 투자조합들 펀드들을 들고 있는 VC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십수년간 투자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몇백억 규모 정도의 투자조합들이었기 때문에 실은 그 금액 자체면 헐리우드 기준으로는 실은 영화 한 편도 못 찍는 금액인 거죠. 그 출자금의 펀드의 출자금을 전체를 다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더 컨텐츠 산업이 더 산업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규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제가 그 좀 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 국내 스튜디오들은 계속 성장을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이제 그게 수익과 성장이 항상 정비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비례하진 않기 때문에 실은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넷플릭스 이제 네. 아시아 시장은 그래도 뭐 110만 명 이상 정도 실은 오히려 또 순증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실은 긴축으로 조금 더 매니지먼트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 쪽 한국의 제작사들에는 더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어느 네.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쏠림 현상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양질의 IP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와 그렇지 못한 제작사는 이제 약간 구분될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이제 이런 데도 결국 사람이 다 하는 건데 네. 좋은 사람을 많이 확보하지만 또 인건비가 엄청 많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네, 되게. 네. 비용 지출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 중에서 덱스터 같은 이 VFX라는 맞아요. 기업들이 예, 있는데 예. 이 VFX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 이런 뭐 최근에 백두산 같은 거 보면 네.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의 VFX도 어쨌든 계속 이제 영화 산업이 발전하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백두산 댓글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저는 존경하지만 네, 좀 네. 더 발전해야 된다 뭐 그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제 재미있는 흐름이 뭐 아까 넥스터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네. 제작사와 이제 그 VFX 스튜디오가 좀 결합되고 두세 개의 제작사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움직임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다만 실은 VFX도 결국에 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실은 결국에는 이제 분당 제작비,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CG라고 하죠. 이제 VFX 이제 기술력 굉장히 많이 고도화된 어떤 특정 콘텐츠이기 때문에 실은 편당, 분당 제작비의 차이가 굉장히 규모감 있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은 헐리우드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어닝스 쇼크라고 맞아요. 예. OTT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더 디프레이션 안 될 수 있기를 아까 그 교수님께서 애플바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넷플바거든요. 그래서